네, 안녕하세요. 저번 책에 이어서 이번 책에는 2030 영혼의 연대기라는 책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좀 읽는데 뭐 크게 제가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030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2030 세대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제가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짐작만 했지 이렇다라고가 뭐 어떤 상을 그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책에 있는 2030 세대가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는 그 온라인 세대들의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책 중에 그 생각을 위한 생각, 있잖아요. 그 책도 사실 대중들의 어떤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2030 이 책도 사실 대중들의 표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그들은 윤석열을 선택했나라는 거거든요. 부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목도 그래요. 영혼의 연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2030인데 이분이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선택한 2030 세대들에 대한 영혼적인 걸 쓴 거거든요. 근데 이들과 생각이 다르고 제가 윤석열을 찍었든 안 찍었든 만약에 안 찍었다면 이 영혼에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의 영혼의 연대기라는 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떤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그런 대중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이 2030 세대들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그들이 왜 그 문재인 정권 이후에 다시 뭐 보수라고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정권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원인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비전이라든가 어떤 그 공약들이 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키거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정권을 똑같이 시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거란 생각 때문에 다른 정권을 지지했을 뿐이지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책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저는 않아요. 근데 책은 그러한 논리 전개를 따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2030들의 윤석열 표가 많았던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남자들의 군 가산점 폐지라든지 그들이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2030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전 정부가 5년 동안 해왔던 것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정부를 찍었다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편인데 이 독자는 2030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혹은 사회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권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어떤 그 생각의 베이스들은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요인들이 보충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2030 세대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극단적인 사고들만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고, 첫 번째로는 2030을 떠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극단성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을 역시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중용이라는 것은 가운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어떤 적절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 극단성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 극단성이 내몰렸을 때는 자기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그 극단성을 옹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누구지? 잠시만요. 그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책을 쓰거든요. 책을 쓰는데 그 책 자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 의한 나의 어떤 그 분노다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해요. 근데 그게 그 가난하고 못생긴 남성들의 대변자로서 그가 쓰는 글이 물론 뭐 80년대생 장대호 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건데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보편성을 떠나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는 확실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보편성을 상실한 채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해당 사건을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행동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성이 되면 아무리 자기가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공동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뿐 남녀가 존재한다는 것과 뭐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어떤 이런 갈라치기라는 것들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표를 많이 얻는 게임으로 인식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용만 우리는 당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국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권력이 이양되는 구조를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서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일으켜야죠. 노력해야죠. 그게 결국 그 어떤 정당의 힘인데 우리는 정권을 잡는 데만 힘쓰다 보니까 그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정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들의 어떤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가 다수의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형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 굉장히 그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했기 때문에 어떤 군 가산점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자기만의 이익, 타인의 이익보다도 자기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지금의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많은 언쟁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많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가치와 감동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기의 오로지 분노, 그러니까 감정만으로 앞세워서 사이버상에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것만큼 시간이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뭐 영화를 보고 그리고 책도 읽고 이 책을 읽은 거죠. 책도 읽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쓰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인터넷에다가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얻기 위한 행동들은 굉장히 시간 낭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의 감정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많은 힘을 줬어요. 아마 역사상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출연한 정당도 없을 거니와 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였거든요. 민주적 제도로 봤을 때. 근데 굉장히 한 게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그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많은 걸 할 수 있겠냐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방역도 자기네 정부가 잘했다라는 식으로 같이 국민의 어떤 그거를 따르고 그걸 지켰던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하지 않았던 측면을 기억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어떤 약자들을 대하는 정부라고는 나오지만, 진정한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였느냐, 여기에 있는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란 정부도 갈라치기라는 성격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저자에서 말하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싸 안으면서 한 마리 양까지 포섭하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게 진짜 어렵지만 민주시민으로서 끝까지 가져가야 할 정치적 자원이자 의식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결국 대안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사회적 현상과 그 사회적 현상에서의 그 어떤 극단화된 2030 세대의 어떤 그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현실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어렴풋이 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만 말을 할 뿐, 그러니까 느낌을 가질 뿐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죠. 그래서 대안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깨달음이라기보다도 내가 올바로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반추해 보면서,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극단적인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작은 안도감? 그런 걸 느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책이라는 것은 어떤 많은 역할도 있겠지만 대안적인 요소들도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책이 고전과 같은 반열에 이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것이 왜 폐지됐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따지면 사실 IMF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이후서부터 여기 책에 나오지만 수많은 여성 사회적으로 큰 지도층까지 올라간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라는 것은 사실 IMF가 가져온 그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책은 말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짐작할 뿐이죠. 그런 것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우린 결국엔 어떻게 이 경쟁을 고급스럽게 만들어가느냐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라는 건 경쟁 시스템을 놓을 수는 없는데, 이 경쟁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만들어서 그게 공동의 선을 추구하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은 그런 건 제시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예시들, 그러니까 현대사거든요. 현대사의 예시들을 통해서 그 극단화된 2030 세대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해의식이 있으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떨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자기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원칙에 위배되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즉 대중이 하는 손실 회피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인정하면서 자기 원칙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극단화된 2030 세대들은 자기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빼려고 가는 거죠. 그게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감정까지 있는데 원칙을 만드는 것도 투자의 원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감정까지도 손에 안 보려고 온라인상에서도 키보드 워리어처럼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시간 낭비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030 세대들이 그 가진 많은 에너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미래에는 여기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여기 말하는 86세대들이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그러니까 민주화라기보단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던,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던 것은 그 당시에 2030들이 취업에 몰두하기보다도 사회적 참여, 즉 눈앞의 이익보다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자리가 주어졌는데, 그걸 교훈 삼아서 지금 2030 세대들도 앞선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권력 구조를 차지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의 세대들도 2030 세대들도 앞선 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함을 좀 깨닫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제가 손실 회피를 거의 몇 천만 원 이상의, 거의 억대 수준의 그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내 원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무릅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걸리기만,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와 시간적인 것을 포기할 만한 의식적인 수준이 있어야만이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2030 세대들이 그게 지금 필요할 때라고, 이 책은 뭐 직접적으로 말하고 하지 않지만 제가 해석해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박원순 사건이라든지 이 많은 피해자 김잔디, 이준석 사건, 아까 82년생 장재호, 82년생 김지연, 노무현, 성재기 대표, 이 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왜 이러한 행동들을 했고,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더 밝은 미래로 가야 되느냐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많은 정보들은 들어오는데, 결국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계속 맞추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책이라는 거는 그냥 정보만 읽고 휙 지나가면 챗 GPT보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인간의 보편성을 함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위해서 지식을 쌓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삼시세끼 다 내가 해먹고, 만들어져 있는 어떤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절제하고, 그리고 좀 더 내 방을 깨끗이 하고 나의 어떤 용모를 더 단정하게 해서 올바른 그릇에 더 맛있는 음식이 담긴다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책도 읽고, 그리고 투자도 공부하고, 영화도 보고 감성을 갖고,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인 사람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의식까지도 내가 함양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다. 시간과 돈과, 그러니까 여기 말한 자본주의가 이념인데, 제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념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던져줘야 될 정도로 투정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을 보면서도, 그리고 제 삶을 보면서도 느꼈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30 극단화된, 그리고 감정이라는 큰 에너지를 온라인상으로 시간까지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서의 어떤 자기만의 신념이 있다고 믿고 공공선을 사실 배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살아갔던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 속으로 살아갔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담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세련되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술 좀 익혀요. 정보 전달 체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역학관계가 내가 분명하다면,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는 이제는 저도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이란 책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인으로 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사실 영상이 사실 되게 미숙하고, 편집도 제가 안 하고, 사실 저를 위해서 찍는 영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여기 하워드 막스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이 글귀를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책의 이 원본 저서가 있거든요. 이거 영어책이에요, 영어책. 영어책이거든요.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서와 이 번역서를 같이 보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느낌과 실제적인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본다면 좀 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라는 건 이익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익과 단순함과 재미,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이룰 때 이 관계는 더 럭셔리해지는데,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계속 꾸준히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같이 저도 이익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실생활들과 같이 접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에 또 일요일이 됐는데 좀 푹 쉬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